pH 계산 들어갑니다. 자, pH 계산은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pH 계산을 하라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뭐 중화시키기 위해서 적정 소요량을 계산을 하라 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 pH가 몇 친물과 몇 친물을 섞었더니 그때 섞은 혼합액에 있었을 때 pH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있었을 때 기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량을 맞추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pH는 몰 농도로 표현한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소이온 농도라는 것이 반응이 1몰당 1당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몰 농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단위를 한번 읽어보시면 몰 농도가 아니라 노르말 농도예요. 그래서 이큐벌런트 퍼 리터이고요. 여기에다가 부피를 곱하죠. 그러면 당량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러한 pH 계산이든 어떠한 반응이든 반응에서는 우리가 어떤 양을 계산함에 있었을 때 당량이라는 것으로 통일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량이 빠지고서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양을 계산할 땐 당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제 우리가 적정을 했을 때 앞서서 COD 또는 경도, 알칼리도 이러한 것들이 적정을 하죠. 적정을 했을 때 넣는 적정액의 양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할 때 당량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정에 소요된 것이 당량 대 당량으로 맞는다. 그러면 우리가 티오항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했는데 티오항산 나트륨이 1ml가 산소 8g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지 티오항산 나트륨을 뭐 우리가 0.25 노르말 그러니까 0.25 이큐벌런트 퍼 리터를 가지고서 1ml로 적정을 했을 때 이것이 산소 몇 당량에 해당된다라는 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량으로 환산을 했고요. 액성이 같을 경우에는 우리 이거는 많이 나오죠. 이거는 비단 pH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거 pH가 아니고 BOD 문제에서 나옵니다. BOD에서는 BOD 농도 곱하기 유량 더하기 또 다른 곳에서의 농도와 유량 이것의 유량의 합으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평균 농도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죠? 이것을 정리를 하면 N, V 플러스 N 다시 V 다시 나누기 V 더하기 V 다시는 N 그래서 요거는 pH뿐만 아니라 어떠한 물질에 동일한 것을 섞을 때 그때의 평균의 농도를 계산하는 것, 평균의 값을 계산할 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pH의 계산값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BOD에서 하천의 유량과 부하량, 그래서 평균 농도를 계산을 하라. 이러한 용도로서는 기출문제 거의 빈번하게 나와요. 너무 쉬운 계산 문제라서 복원은 잘 안 됩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잘 나오는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반응을 해서 소모되는 경우죠. 세 번째는 예를 들면은 산과 염기의 반응 그래서 산을 집어넣고 수산화기를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있는 곳에 수산화기를 집어넣어서 중화를 하려면 얼마를 넣어야 되는가 나는 산과 염기를 집어넣고 이것의 혼합액의 pH는 얼마가 돼야 되는가는 요거를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많은 것에서 적은 것을 빼고 남아있는 것을 만약 수산화기라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5도씨에서 수산화기의 농도와 수소이온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를 이용해서 수소이온 농도로 환산해서 pH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두 단계예요. 많은 양에서 중화를 하고 남아있는 농도, 그 농도를 가지고서 다시 pH를 계산하는 거. 그래서 그런 용도는 기출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가장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pH 이름 당량 대 당량으로 환산을 한다, 평균 농도를 계산을 한다, 이러한 것들 중화를 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많이 우리가 이 pH 계산이야라는 개념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거죠. 이거는 뭡니까? 바로 적정이에요. 이 당량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뭘로 주어졌어요? 몰 농도로 주어졌어요. 노르말 농도로 주어지면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딱 바로 계산이 되는데 몰 농도로 주어졌죠. 그래서 1몰 퍼 리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ml고요. 그런데
이것은 당량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당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1몰에 이것은 황산이죠. 황산은 2당량입니다. 자, 이것은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뭐랑 같아야 돼요? 수산화기와 당량이 같아야 돼요. 그럼 이것도 1몰 per 리터입니다. 얘는 수산화나트륨이죠. 1몰일 때 1당량입니다. 그럼 X가 되는 거죠. 단위가 물론 여기서 우리 몰 없애고 이퀴벌런트 당량을 남기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보게 되면 왜 제가 20ml 그대로 했을까요? 리터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는 게 원래 단위를 맞춰주는 건데 양쪽이 같을 경우에는 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이 단위로 환산 안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됩니다. 원하는 단위가 밀리리터가 아닐 경우에는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당량 대 당량 없어져요. 양쪽이 똑같은 단위를 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원하는 단위만 정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1이기 때문에 남는 건 뭡니까? 이렇게 20 곱하기 2 가장 단순하죠. 여기서 40ml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아주 쉽게 나온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pH 계산은 앞서 얘기했던 거죠. pH를 물어보는 직접적인 문제보단 이것도 쉬워서 복원도 안 돼요. 그냥 다른 용도로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디 기출 문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pH 2인 용액과 pH 7인 용액을 1대9로 섞었을 때에 pH를 계산하라 라는 게 나와요. 자, 로그죠. 로그일 경우에는 계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거 지금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할게요. pH 2인 이거 물 1 플러스 pH 7인 물 9를 섞었을 때의 pH를 계산하라. 아까 더하면은 합해서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는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그대로 바로 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값으로 환산시켜줘야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리고 곱하기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9 전체의 양은 10. 이게 지금 수소이온 농도인데 이것의 pH를 계산을 하래요. 그러면 pH는 마이너스. 자, 이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9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묶어냅니다. 그럼 마이너스 pH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3승을 빼게 되면 5승이죠. 곱하기 9가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얘가 나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플러스 3, pH란다. 로그인데 어머나 내가 또 버벅이 되거든요. 로그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로그 pH는 이라고 해놓고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1 플러스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되면 숫자가 왠지 있을 것 같지만 이거를 정확히 써보면 0.1234 9예요. 1에다가 얘를 더하면 거의 1입니다. 로그 1은 0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거의 1, 그래서 이 값은 거의 0. 그렇기 때문에 얘는 pH 3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pH 원래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 푼 학생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거 푼 학생이 pH 7이면 중성이네. 더해갖고 10이잖아요. 10배 희석했네. pH가 10배 희석했으면 10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pH 10의 마이너스 2승에 10을 나눠주면 10의 마이너스 3승. 약 3이네. 그렇게 계산을 했대요. 자, 생각을 바꾸면 계산이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우리가 pH의 정의에 너무 갇힌 거예요. 그래서 농도 계산, 소음도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농도 계산에 로그를 계산할 땐 정석대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10배 희석이네. 그러면 3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H 완충작용.
pH 완충 작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완충이라는 의미는 충격을 완화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럼 pH에 있었을 때의 완충 작용이라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 바로 pH 수소이온 농도가 들어왔을 때 급격하게 pH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뭐 아주 좋은 예는 아닌데 우리가 알칼리도에서의 pH 변화와 산성에서의 pH 변화가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pH 2인 물에다가 이제 pH 뭐 2인 물을 똑같이 넣었다라고 할 때와 pH가 10인 물에다가 pH 2를 집어 넣었을 때 pH가 8인 물에다가 pH 2인 물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pH 변동폭이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pH는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도 좀 변동폭이 틀리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서의 이온들의 조합에 의했을 때 수소이온이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pH가 달라지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일정한 반응을 하면 그 pH,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pH 조건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변화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완충 작용을 하는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pH, 아무리 주변에서 pH가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겨도 pH가 변하지 않도록 완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용액을 만드는 데 적용되는 원리가 뭐냐면 바로 산에 있었을 때는 약산을 집어넣어요. 약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강산이다, 강전해질이다라는 것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잘 된다는 걸 얘기해요. H2SO4 같은 경우에는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H+와 SO4, E- 로 해리가 됩니다. 거의 98%. 그쵸? 다 해리가 돼요. 100개 들어가면 2개 정도가 얘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리가 돼요. 거기에 비해서 아세트산은 약산이죠. 그랬을 때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H+와 CH3COOH,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얘로 존재해요. 아주 약하게 이 정도만 존재하죠. 그럼 이 약산이라는 것은 수소이온을 붙잡는 능력이 큰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SO4 E-는 수소이온을 붙잡을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얘는 약염기라고 표현하고 힘이 약한 염기. 여기에서는요, 염기가 얘인데 이 염기는 수소를 안 뺏기려고 수소를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수소를 잡아 당기는 힘이 세다 그래서 강염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산은 짝은 강염기일 수밖에 없어요. 약산의 짝이 약염기일 수는 없어요. 강산의 짝은 약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수소이온이 들어갔을 때 이 황산 같은 경우에 다 해리가 돼서 수소이온이 이미 다 해리가 됐기 때문에 더 들어오게 되면 더 들어오는 양 그대로 충격이 가해지는데 여기는요, 이 이온이 수소를 잡는 능력이 크니까 수소이온이 들어오면 잡고 다시 이쪽으로 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산의 강염기를 가지고 있는 수소가 들어왔을 때 수소보다 이온화 능력이 더 커서 수소를 붙잡고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뭐 K, CH3, COOK 집어넣어요. 그러면 K는 해리 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K 플러스로 되려고 하고 그러면 CH3, COO-가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수소이온을 잡고 싶은 능력이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칼륨 같은 경우에는 해리 능력이 크니까 도망가 버렸으니까 대신 약한 수소를 잡죠. 그래서 수소가 많이 증가하면 이게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평형이 깨져서 얘네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수소를 붙잡아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뭐죠? 수소이온이 줄어들게 돼요. 수소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수소가 웬일로 많아졌지? 평형이 깨졌네? 그러면 얘들이 수소를 잡아서 왜? K는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수소를 잡아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 산에 대해서 완충 용액을 하는 것은 약산에 그 짝인 강염기를 함유하고 있는 용액이죠. 그래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게 염기는 반대죠. 염기는 약염기와 그 약염기의 짝인 강산의 염을 함유한 용액을 쓰면 이렇게 수소이온이나 수소나 이온이 들어왔을 때 그 강한 염기나 산이 걔네들을 붙잡고 다시 이온화가 된 상태가 아니라 결합된 상태로 가기 때문에 pH의 변화를 완충시킨다라는 게 바로 완충이 되겠습니다. 완충 용액이 되겠습니다. 완충에 대해서는
기출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본 건 걔네들밖에 없어요. 기출문제가 2번 있는데 그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강조는 안 합니다. 근데 어떠한 조건을 반응을 하고 작업을 함에 있었을 때는 완충을 시키는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꼭 짚고 넘어갑니다. 완충 방정식은요. pH는요. pKa 그러니까 산에 이제 이온화 상수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이에요. 거기 플러스 로그 염기 퍼 나누기 산이 농도가 되는데 이게 바로 완충용액의 방정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외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연습 문제.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계산식 있죠? 요거 어떻게 계산을 할까? pKa라고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준 게 아니라 pKa라고 줘놨으니까 훨씬 계산이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급 시험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자량 나오면 분자량 다 주어지고 이런 계산에 있었을 때 필요한 상수 있으면 상수 다 주어져요. 주어진 거 보니까 이거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풀어질까요? 계산식은 적어 놓을게요. pH는 pKa 플러스 로그 염퍼산 염기 나누기 산. 자,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대입만 하면 돼요. 이 공식을 알기만 하면 풀 수가 있는 건데요. 자, pKa가 6.9예요. 그리고 로그 염기와 산의 비율을 구하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염기를 산으로 나눈 이제 몰 농도죠. 몰 농도의 비예요. 이게 pH를 얼마로 만들어야 된다? 7.2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요거 남죠. 그래서 로그 염기 는 여기 넘어가면 0.3입니다. 로그 2가 0.3이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바로 염기 나누기 산이 2라는 소리죠. 그래서 염기 대 산은 2 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염기와 산의 비율을 2대 1로 맞추게 되면 pH를 7.2로 조정하는 완충용액이 만들어진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충용액만 알면 된다. 네, 계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충 방정식은 기출문제죠. 저도 이 기출문제가 흔하진 않는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기출문제냐면 2004년도죠. 엄청 오래됐어요. 요즘 최근에서는 잘 안 보여지죠. 그래서 핸더슨 하셀바흐인가요? 그래서 완충 방정식은 pH는 pKa 플러스 로그 염퍼산. 저는 염퍼산 이렇게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염산 이렇게도 외우긴 합니다만 염퍼산이라고 외우기도 하죠.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충 방정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산화 한원 들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화학 부분에 있었을 때 산화 한원 부분이 제일 좀 조금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둘 중에 하나만 외우자. 그래서 산화한다. 산소랑 무조건 결합을 한다. 산소는 무조건 전자를 뺏어가는 애예요. 그러니까 산화한다라는 것은 전자를 뺏겨요. 전자를 뺏기면 산화수는 어떻게 되죠? 산소가 전자를 가져갔기 때문에 2 마이너가 돼요. 그러면 뺏긴 애는 이 두 개를 뺏겼기 때문에 2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에서 플러스로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산화수는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수소는 반대야. 수소는 산소랑 반대야 라고 하죠. 그래서 환원은 산소를 잃어버리는 것, 그러면 전자를 얻고 그리고 산화수는 감소하는 것. 저는 이 둘 중에 산화만 외웁니다. 산화만 외워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를 물어보면 이것이 산소랑 결합했나? 전자를 뺏겼나? 얻었나? 산화수가 증가됐나? 산화수까지도 안 가요. 그냥 전자를 뺏겼나? 얻었나? 이것만으로도 끝납니다. 자, 그리고요. 주의할 게 있어요. 산화되었다라고 하면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망간산, 과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 과산화수소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산이라고 들어간 애들은 다 과하게 산화된 애들이에요.
산소가 너무 많아서 산소를 떼버리고 싶은 애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은 전부 산화제입니다. 그럼 뭐죠? 자기 자신이 환원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요. 그래서 산화한다는 것은 산소랑 결합하지만 산화 환경이다라는 걸 뭘 얘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환원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산화 환경이다, 산화제이다, 산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산화 뒤에 무슨 말이 붙으면 그 본인, 그 물질은 환원한다는 걸 의미하죠.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아자가 들어가요. 아황산가스, 또 이거 티오는 왜 나오지? 어쨌든 아자가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아질산, 이렇게 아황산, 가장 쉬운 애들밖에 안 나네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아자가 들어가는 것은 산소가 부족한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뺏어오고 싶은 경향이 강하죠. 그러면 이 아자가 들어가 있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산소를 뺏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환원제라고 해요. 그러면 본인은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화하기 위해서 다른 물질을 강제로 산소를 뺏어서 환원제가 돼요. 그래서 똑같아요. 환원 환경이다, 환원제이다, 환원 경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물질 자체는 산화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여담입니다만 환원 환경이다라는 것은요, 주로 또 산소가 없는 환경을 얘기해요. 산소를 뺏어오고 싶은데 이제 산소를 굉장히 잘 뺏어오는 물질들인데 산소를 못 뺏어오고 아직 그러고 있다라는 건 산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수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환원 환경이다를 현기성 상태. 토양에서도 지하수, 토양같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환원 환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중에 물이 있는 곳에 식물이 잘 못 사는데 물이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곳은 환원 환경이라고 표현해요. 토양이나 지하수도 환원 환경이다라는 말은 산소가 별로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표현하죠. 그래서 산화한다, 환원한다는 요거 하나만으로는 굉장히 단순했는데 나중에는 산화제, 산화경향, 산화환원 환경 이런 말이 들어가니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정리를 딱 해놓으면 헷갈릴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한다라는 그 자체는 그 물질 자체가 산소랑 결합한다. 근데 산화제이라는 거는 너무 산소가 많아서 다른 물질을 산소로 결합시켜서 산화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 문제에는 산화제냐 환원제냐라고 물어보죠. 그래서 산화제이냐 환원제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 물질 자체가 산소를 뺏어가서 산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면 환원제고요. 산소가 너무 많아서 다른 물질에게 산소를 붙여주는 물질, 우리가 그냥 보통 과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소가 오존도 O2가 원래 정상인데 한 개가 더 붙어서 O3니까 강산화제가 되는 거예요. 과산화수소수 H2O인데요. 산소가 하나 더 붙여서 H2O2가 되니까 이게 과산화수소, 즉 강산화제가 되는 거거든요. PBZN, PBAN 같은 강산화제들을 보면 보통은 COOH라든가 이렇게 붙는데 그 물질들은 COOOH예요. 산소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강산화제인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원제이다, 산화제이다도 사실은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모든 물질을 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구리라든가 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일가로, 망간도 2가, 3가, 5가, 7가까지 있죠. 그래서 이게 그때 2가, 3가는 환원이고 7가는 5가, 7가는 산화하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좀 골치가 아파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9급 시험을 복원을 했을 때는 산화제, 환원제는 COD, BOD 거기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 중구론산 칼륨, 그리고 대기에서는 오존이라든가 PBZN, 이러한 옥시던트들, 이러한 것들밖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좀 보시면 금방 산화제, 환원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산화하는 전인데 ORP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ORP가 0보다 크다, 작다.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화 환경이다, 환원 환경이다를 말로 표현 안 하고 ORP로 표현을 해요. 특히 토양 같은 경우 가게 되면 이 토양이나 지하수가 ORP가 0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ORP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게 산화 환경이구나. ORP가 0보다 작다 하면 환원 환경이구나 라고 이제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ORP가 큰 물질이 나와 있어요. 바로 불소, 오존, 염소입니다. 그래서
오존이 우리가 굉장히 강한 산화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오존보다 더 강한 산화력을 갖고 있는 게 불소예요. 그래서 불소를 H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소산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반응성이 강한 물질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 HF 자체는요, 얘가 H 플러스를 내서 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워낙에 잡아 당기는 힘이 강해서 H 플러스 HF로 있으면서 물이라든가 주변에 들어오면 그거를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힘이 세서 다른 물질을 분해시킬 만큼 반응을 굉장히 잘 유도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불소산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우리 지금 예전에 불소 누출 사건처럼 반응을 너무 심각하게 일으키는 유해 물질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소는 이렇게 ORP가 굉장히 큰 산화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화제라는 건 자기 자신이 환원하려는 성질이 엄청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산염기에 대한 기출문제입니다. 산염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이런 문제는 좀 간간히 중간 정도의 빈도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쉽게 나와서 복원이 안 됐는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산염기에 대한 설명, 이 연구사 기출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죠. 그래서 연구사 기출문제에서도 산염기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인데 거기는 조금 더 화학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환경공학에서 기출되었던 문제로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pH 한 단위가 변할 때 아까 10의 1승씩 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수소이온 농도는 100배, 첫 번째부터 틀렸네요. 바르지 못한 거. 수소이온 농도는 10의 1승이니까 10배 변하는 겁니다. 산에서 수소이온 농도가 수산화이온 농도보다 더 크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동률인데, 그보다 산이 pH가 낮다라는 것은 pH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더 큰 값, 즉 10의 마이너스 6승, 5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산화이온 농도보다 크다라는 것이며, 강한 산의 짝염기는 항상 약한 염기,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라는 거, 그 다음에 염기는 pH가 7보다 크다, 당연한 이야기들 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나오죠.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잘 쓰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상반기 지방직 문제예요. 2010년도네요. 과망간산 칼륨, 이거 앞에 있는 내용 정말 여기까지는 정말 무슨 문제인 줄 알고 봤다가 결국은 환원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처리를 하든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환원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입니다. 그래서 환원제가 아닌 거, 중크론산 칼륨 대표적인 산화제예요. 우리 COD 분석할 때 산화제로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구리는 사실 몇 가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아황산, 티오황산, 나트륨 전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한 물질. 그래서 무조건 산소를 뺏어오는 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기 자신은 산화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사실 이물 보면 COD 분석법이 최근에 한 몇 번 나왔는데, COD 분석법을 알고 있으면 이건 답을 바로 고르는 거예요. 이건 산화제구나 라고 해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밑에 있는 거, 다음 중 환원제인 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우리가 산소가 과량으로 많은 애들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 과망간산 칼륨은 대표적인 COD 분석에서 산화제, 여기서 이 뭡니까? 아자가 들어가죠. NO3, NO4가 돼야 되는 NO3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는 환원제인 거, 산소가 부족한 물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용해도입니다. 용해도라고 할 때 저는 좀 이 용해도를 할 때 개념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물에 녹아 들어갔을 때 이온이 되는 물질. 이제 물에 녹는다라는 개념은 좀 포괄적이에요. 물에 녹아서 물과 잘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형체가 사라져서 물과 거의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물에 녹는 상태는 두 가지가 다 녹는다라고 표현해요. 뭐냐면 지금처럼 이온이 되어서 이 형체, 원래 이렇게 이루고 있던 형체가 없어지고 이온으로서 물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되는 것도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물 분자보다 더 작은 상태로 얘네들이 쪼개져서, 그래서 물 분자 사이사이에 끼어서 이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물 분자 사이사이에 끼어서 크기가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작은 상태로 퍼져 있는 것, 그래서 물과 분리되지 않는 상태를 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해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이온이 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용해된다, 이온화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물질은 뭐죠?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질 처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뭐 유기 물질들도 좀 다루게 되는데 대체로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무기질입니다. 유기물은 사실 우리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고 물이 바다에도 있고 공기중에서 수증기로 갔다가 비로 내리기도 해서 어디서나 물에 노출이 되는데 유기물이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돼서 형체가 없어진다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무조건 물을 피해야 돼요. 비를 피해야 돼요. 왜? 닿는 순간 없어지니까 부서져서. 그래서 유기물은 대부분이 다 무슨 성질을 갖고 있어요? 지용성이에요. 물에 안 녹아요. 물에 닿아도 형체 절대 안 상해요. 근데 기름에 녹아요. 기름에서는 이 분자가 작게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들은 대체로 지용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무기물들은 물에 닿으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지죠. 녹아지죠. 그래서 용해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요. 그래서 용해된다, 이온화가 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무기질들이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녹아 들어갔으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소, 그러니까 H2SO4도 H2SO4로 존재하는 애와 H 플러스랑 SO4 E 마이너로 분리되는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녹아 용해가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녹아 들어가서 이온화가 된 것의 양을 나타내는 값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용해도 적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물 했었죠. 물. 이랬을 때 H2O, H 플러스 그랬을 때 우리가 요렇게 했었어요. 물, 웬 마이너.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KW. 그래서 물의 이온화적이에요. 이게 물의 용해도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은 특별하게 25도씨에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름을 따르게 두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용해도 적입니다. 물이 얼마나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어 있는가. 자, 대표적인 거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렵죠. 예, 통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아까 이렇게 됐으면 여기가 2가 있어요. M이 2죠. 이 숫자는 항상 뭐로 와요? 앞에 몰수로 와요. 그리고 이 숫자는 여기서 몰수로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은 여기 2가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애가 이것을 다 수용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M이 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서 M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숫자는 똑같죠. 이것의 위의 숫자로서 얘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서 오게 돼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2 여기 갔고요. 마이너스가 됐고 얘가 플러스죠. 이거는 몰수로 왔어요. 이건 1이기 때문에 여기도 1, 여기도 1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Al2, SO4, E3.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얘가 알루미늄인데 여기 있는 숫자는 앞에 몰수로 갑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앞에 몰수가 오니까 3, SO4가 돼요. 여기 있는 숫자는 뒤에 가서 숫자가 됩니다. 2. 그리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는 앞으로 가서 숫자가 됩니다. 3 플러스.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한 대로 묶어놓으니까 굉장히 뭐 같죠? 근데 아니죠. 우리가 화학적 반응식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화학 반응식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의 용해도적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용해도적은 바로 Al3 플러스 이것의 몰 농도죠. 몰 농도의 제곱 곱하기 이게 아니죠. 몰 농도 SO4 E 마이너의 3제곱으로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숫자는 위의 제곱, 뒤에 있는 숫자는 여기로 온댔으니까 그대로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몰수로 갔던 숫자는 제곱, 그리고 여기에 있던 몰수로 갔던 숫자도 뒤에 가서는 제곱. 이렇게 우리가 용해도적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죠?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몰 농도라고 표현을 해요. Al3 플러스의 제곱 곱하기 SO4 E 마이너의 세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지수로 갑니다. 자, 이게 용해도적이에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헷갈리면 CaCO3, SO3도 SO4도 되고 CaCO3
자, 그러면 여기에서 CaCO3는 하나씩이잖아. 하나, 요거 하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필요 없고 숫자가 여러 개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Na, Mg, OH2.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지금 Mg 하나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고요. 그 다음에 OH는 두 개예요. 그럼 앞에 2가 나가서 몰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2는 앞에 가서 붙어요. 그래서 2. 그리고 얘는 플러스니까 되고요. 여기에 있는 1은 여기 뒤에 가서 붙어요. 근데 얘는 그냥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만 해주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 지금 숫자들 위치 제대로 갔어요. 그러면은 K, SP, 용해도적은 어떻게 될까요? Mg, 마그네슘 2+는 1몰이니까 그냥 이것의 농도 곱하기 그리고 수산하기 마이너는 2몰이기 때문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해도적은 지금 요거 공통적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요거 기억하시면 참 쉬워요. 이 2도 있고 3도 있어서 여기는 1, 2가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 하면 되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시험에 나왔어요. 상반기 지방지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이 용해도적을 이렇게 계산하는 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죠? 녹아 들어가는 양이에요. 녹아 들어가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남아있는 양과 비교를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아 들어간 양은 용해도적, 그 다음에 용해도적, 그 다음에 문제가 있네요. 좀 한참 뒤에가 나오나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 남아있는 양과의 비교를 해서 나타내는 것은 이온화 상수,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용해도적부터 완파하고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용해도적은요 왜 중요할까? 우리가 앞서서 뭐 Mg, OH2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는 물에서 마그네슘 2+와 그리고 OH- 로서 이온화가 되는데 이것이 요 값이 항상 어떠한 온도나 주어진 조건에서는 일정한 평형되는 값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항상 얘는 주어진 조건이 똑같으면은 어떤 양을 넣더라도 이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양의 용해도적을 계산하면 그게 평형 상태가 되는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환경공학에서 나오는 평형 상태다, 안정하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얘가 지금 10이 있고 10몰이 있고 얘가 뭐 10몰에다가 얘가 20몰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얘는 그대로 10몰, 20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게 평형 상태이다. 그러한 상태를 안정하다예요. 안전과는 틀립니다. 안정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리가 되어도 이온화가 되어도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애가 있어서 일정한 상태를 만든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평형 상태가 되었을 때의 용해도적을 우리 항상 이렇게 어떠한 화학물질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그 값을 알게 되면 우리가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용해도적을 알게 되면 지금 있는 물질이 녹아 들어갔을 때 그때의 용해도적과 비교를 해서 앞으로 이 물질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 KSP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물에 녹아 들어가 있는 아까 수산화기하고 수소이온인데 이것의 KSP를 계산을 했더니 10의 마이너스 15승이에요. 그러면 이 물은 10의 마이너스 14승으로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온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이 자꾸 해리가 되어서 지금 이온화가 더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물로 얘기하니까 금속으로 얘기할게요. 금속을 집어넣었으면 금속이 덩어리로 있다가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 양이 부족하니까 금속이 녹아 들어가서 얘네들이 이온이 되겠구나. 그러면 녹아 들어간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식성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평형 상태보다 지금 녹아있는 상태의 용해도적이 값이 작으면 이 물질은 계속 녹아 들어갈 거야. 그래서 부식성으로서 이 계속 녹아 들어갈 거야 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 지금 있는 상태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 값보다 훨씬 더 커. 그렇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3승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훨씬 크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로 지금 가기 위해서는 이 물질들이 이온화되어 있던 애들이 다시 결합돼 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러면 금속이 녹아서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는 물과 분리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게 녹아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다가 얘네들이 다시 결합이 돼서 금속 상태로 가게 되면 침전물이 돼요. 침전물이 되게 되면 얘네들 이 금속성 물질이 계속 고체로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침전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해도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물질이 앞으로 더 녹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더 침전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으로서 용해도적을 이용합니다. 자, 수처리에 있었을 때 이런 말은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다 인정하는 말이에요. 자, 수처리에 했을 때 용해되는 상태가 유리할까요? 침전되는 상태가 좀 유리할까요? 수처리에 있어 수질오염 물질이 지금 용해도적이 이 상태가 과포화 상태가 수처리에 유리할까요? 불포화 상태가 유리할까요? 네? 네. 자신감을 갖고 크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해합니다. 자, 우리 수처리에 있었을 때 오염 물질이죠. 그러면 물에 용해되어 있으면 분리가 안 돼요. 그러면 물에서 분리하려면 물과 분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침전물로 되는 이러한 과포화되어서 침전물로 형성되면 얘네들 걸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수처리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과포화된 상태로 침전을 형성하는 상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질 오염과의 관계라고 표현했죠. 다른 우리가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약품을 녹여야 하는 상태라면 분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수질 오염에서 수처리를 위한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수처리라는 것은요 결국은 물에 들어가 있는 불순물을 물에서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과포화 상태로 침전을 형성하게 되면 훨씬 처리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해도적이고요. 그다음 이게 이제 2010년도 3반기 지방직 문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수중 해리 반응의 용해도적과 관계를 도출했을 때 괄호 속에 들어갈 값은입니다. 용해도를 아직 안 배웠나요? 용해도를 하고 넘어갔어야 됐나요? 용해도를 지금 안 봤는데 교재를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에서는 7페이지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용해도 적만 얘기를 했었는데, 용해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용해도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용매 100g당 녹아 들어가는, 그러니까 용해된 용질의 그람수예요. 자, 용매와 용질, 용액, 아시죠? 물에 만약에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을 넣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물은 용매입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용질입니다. 그러면 용액이라고 하면 수산화 나트륨과 물의 합이에요. 아까 몰랄 농도 했을 때 몰랄 농도는 용액 1kg당이 아니라 용매 1kg당이었어요. 즉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을 1몰을 1kg의 물에 녹였다라고 하면 1몰랄 농도인데 물의 양이 1kg이에요. 그럼 수산화 나트륨을 40g 넣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농도가 어떻게 돼요? 1kg, 1000 더하기 40분의 40이에요. 근데 몰랄 농도로는 우리가 그거를 몰 농도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용액, 용매인데, 자, 용해되었다. 용매 100g당 용해되는 용질의 그람수예요. 이건 뭐죠? 그람 대 그람이에요. 앞서 우리 분율일 경우에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변형 가능하다. 예, 용해도의 정의는 용매 100g당 녹아 들어간 용질의 그람수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에 계산함에 있었을 땐 이거 좀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왜? 비율이니까. 분율이니까. 자, 여기에서 Al2SO4 아까 했어요. Al2SO4 의 3는 2Al 알루미늄 3+와 3SO4 2- 됩니다. 자, 그랬을 때 KSP는 어떻게 되죠? KSP는 알루미늄 3+의 몰 농도의 제곱 곱하기 SO4 2-의 세제곱의 합으로서, 곱으로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건 뭐예요? 아까 제가 몰 농도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몰이 들어갔다. 여기에서 X몰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2x몰. 만약 x몰이 다 녹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2x몰이 될 거고요. 이거는 3x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알루미늄이 만약에 100이 있는데 그 중에서 x몰만큼 녹았다라고 한다면 이 KSP는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2x몰의 제곱 곱하기 3x몰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x의 5제곱, 5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고 KSP죠. 자, 이거를 x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x의 5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분의 KSP예요. 이게 농도라 그랬거든요. 농도는 앞서 우리 퍼센테이지로서 좀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환산하고 하면 용해도 100g당 녹아있는 용질도 농도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농도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농도라고 보고 얘를 x는 하면 이게 뭐죠? 5제곱 5 루트 똑같아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뭐다? 요거죠. 2, 4 곱하기 3, 3은 9 곱하기 3 해서 그걸 계산하니까 답은 10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급 상반기 지방직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계산 문제만 하면 돼요. 근데 이 개념은 용해도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요? 근데 이거를 좀 어려워하는 학생이 의외적으로 좀 의외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용해도적은 정말 쉽게 이해를 했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풀었지만 시간을 소비하죠. 그래서 나는 좀 기본을 막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기본이라는 게 이게 바로 생각이 날 수 있을 정도예요. 너무 익숙해서. 근데 이거를 용해도적을 x를 용해도인데 농도라는 개념, 아까 무분율 왜 했을까요? 농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을 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에 기체의 용해도입니다. 자, 기체의 용해도. 자, 기체의 용해도. 요거는 대기 부분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수질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자, 뭐 헨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DO 할 때 좀 많이 나오긴 하죠. 자,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걸 설명하는 게 루이스 위트만인가요? 그래서 이중경막설, 루이스 위트만의 이중경막설, 그리고 헨리의 법칙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가 물이에요. 여기는 공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물에는 용존 상태로서 산소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도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O2가. 그런데 이 기체의 용해도라는 것은요. 이것이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각종 상에서 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반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에서 상으로 이동할 때에 반응에 관여하는 우리가 보통 반응 속도 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반응 속도 상수가 있어서 그것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는데 관여하는 반응 속도 상수를 우리가 뭐라고? 탈기계수라고 하고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기체에서 액체로 넘어가 들어갈 때 관여하는 계수를 제폭기 계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수중에서의 이 성분, 가스 성분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양이 클 때의 농도가 증가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다 무엇을 가정을 하죠? 지금 이거는 이 반응 속도 상수가 세워지려면 어떤 조건별로 얘네들이 이러한다라는 규칙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규칙성을 세워주려면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아황산가스처럼 아주 물에 자발적으로 녹는 기체들 얘네들은 이게 아황산가스는 물에 엄청 잘 녹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대기오염 물질 할 때 이 SO2가 나오게 되면 이 SO2는 들어오자마자 우리 몸에 수분이 있는 호흡기에 수분과 결합해가지고 이 밑으로도 들어가지도 않고 상기도 독성이 나온다고 물이 있으면 무조건 들러붙어요. 이러한 물질들은 조건이 형성되어야만 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물질들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에 어떤 힘에 의해서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물에 자발적으로 잘 녹지 않는 기체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사실 산소보다는 훨씬 물에 잘 녹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SO2라든지 또는 물에 폭발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다른 뭐 HCl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ACl2라든지 이러한 기체들을 이제 보통은 헨리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뭐 이산화탄소나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헨리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와 액의 두 개의 상태, 즉 기상과 액상의 두 개의 상태의 물질이 이동을 할 때 그때의 관계를 보면 이 경계면에서 이게 평형 상태가 도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루이스 위트만의 이중 경막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경계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평형 상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기상에서는 압력, 액상에서는 용액의 농도, 이렇게 해서 이 기상에서는 이 물질이 녹아 들어가는데 주도적으로 작용하는 조건이 압력이고, 액상에서는 물질이 녹아 나가는데, 즉 액상 기상으로 나가죠. 탈기하는 데에 관여하는 조건이 농도예요. 자, 그러면 그걸 지금은 요거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니까 실수할까봐 지워버리고요. 자, 그러면 탈기하는 데는 물질의 농도라 그랬죠. 탈기 개수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아까 물 속에 있는 농도입니다. 수중 농도. 그럼 수중에 기체가 있을 수도 있고 오염물질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순수한 물보다는 요 오염된 물일수록 안에 용존산소가 날아가기가 쉬워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수중에 있는 어떤 뭐 안에 불순물의 농도든 아니면 다른 기체의 농도든 하다못해 산소의 용존산소의 농도든 이 농도가 커지면 K값이 커져요. 그래서 탈기 개수가 커지기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양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의 모든이라고 하니까 제가 화학적으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환경공학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똑같아요. 반응 속도 상수라고 이해되는 숫자들은요, 환경공학에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다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뭐라 그랬어요? 반응 속도 상수예요. 그래서 탈기 개수도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래서 탈기 개수와 온도는 비례관계예요. 그리고 제폭기 개수, 이게 K2인데 제폭기 개수는요 압력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런데 공기압이 늘어나면은 용존산소가 늘어나겠지만 대기압은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액체에 녹아 들어갈 때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항상 얘기를 하면서 용존산소를 얘기할 때는 얘기 안 해요. 왜냐고요? 용존산소는 대기 중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건데 대기의 압력은 별로 안 변하거든요. 대기 조성에 있었을 때 산소가 21% 정도 차지하는 건 변함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존산소에서는 압력을 얘기 안 해요. 압력을 얘기하지 않고, 그럼 얘가 녹아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K2도 온도에 비례를 합니다. 그럼 얘는 뭐랑 관계가 있지? 라는 건데, 이 물질은 그럼 압력을 대신할 게 뭐 있을까? 그러면 아까 이중경말설을 보면 이 경계면에서는 순식간에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얘네들 더 이상 물질이 이동을 안 해요. 그런데 이 평형이 깨지게 되면, 그러면 평형이 깨지면 압력이 증가한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평형이 깨졌다라는 건 경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평형이 되는데 이 경계가 흘러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새로운 기체와 새로운 물이 닿죠. 그러니까 다시 불평형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다시 녹아 들어가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면 재생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가 자꾸 깨져서 재생이 될수록, 새로 생겨날수록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계면 재생률이 커질수록 K2 값이 커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면 재생률이 커진다라는 말 외에도 어떻게 표현할까? 아까 유속이 빠를수록. 유속이 빠르면 경계가 자꾸 바뀌어요. 유속이 빠르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경계가 자꾸 출렁출렁 바뀐다. 이게 뭐죠? 난류가 생길수록. 그럼 바닥이 거칠기가 크면 바로 난류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바닥의 거칠기가 클수록, 이걸 다른 말로 조도계수가 클수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계면 재생률이 클수록을 다른 말로 유속이 빠를수록, 바닥의 경계면 거칠기가 클수록, 조도계수가 클수록 또는 경사가 급할수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부 다 계면 재생률이 클수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조건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튀다 보니까 액적으로 나갈 수 있고 기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접한 면에서 공기가 액체로 녹아 들어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접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표면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표면적이 클수록 많이 녹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비표면적이 크려면 뭐가 돼야 돼요? 직경이 작아야 돼요. 액적이나 또는 공기방울이 기포가 직경이 작으면 직경과 비표면적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건 다 똑같아요. 토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직경과 비표면적은 반비례해요.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비표면적은 커져요. 그래서 이건 액적이나 또는 기포의 직경이 작을수록 K2, 제폭기 계수가 커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제폭기 계수. 이건 용존산수 할 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지워버렸지만 둘 다 온도에 따라서 증가해요. 제폭기 계수도 온도에 따라서 증가하고 탈기 계수도 온도에 따라서 증가해요. 그러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인데 상세대에서 온도는 영향이 없나가 아니죠. 나중에 용존산수 할 때 하겠습니다만 온도에 따라서 증가폭이 틀려요. 그래서 탈기 계수의 증가폭이 제폭기 계수의 증가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탈기 계수가 탈기에 의해서 용존산소가 100개가 날아가면 제폭기 증가율은 10개밖에 안 증가해요.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데 90개밖에 안 증가해요. 그러니까 원래 한 300개가 있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100개 해서 얘네 3도 차이 때문에 다 소진됐는데 3도 올라갔을 때 탈기 계수는 90 해서 270개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30개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용존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즉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용존산소는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용존산소는 온도랑 반비례 관계예요. 제폭기 계수는 용존산소의 양과 비례 관계지만 근데 제폭기 계수는 온도랑 비례 관계지만 결론적으로 용존산소의 증가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쪽으로 반비례 관계로 변하게 된다. 요거는 나중에 나와요. 자, 기체의 용해도 하니까 다 나오죠. 근데 자, 그러니까 아까 뭐야? 온도와 또 압력의 관계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헨리의 법칙입니다. 여기 있네요. P는 HC. 자, 어떤 교재는 P는 HC 적어놓고요. 어떤 교재는 C는 HC라고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얘는 상수일 뿐이에요. 상수이고요. 이게 온도와 압력에 관한 관계식이야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헨리 상수의 단위에 따라서 이 식도 맞고 이 식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헨리 상수를 구하라 또는 헨리 상수를 주면서 이때의 농도가 얼마니까 압력을 구하라 라는 식이 많이 나왔어요. 헨리 상수와 관련된 거는 기출문제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헨리 상수를 만족하는 기체냐 아니냐, 다음 기체 중 헨리 상수를 만족하는 기체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게 긴 것은 고르는 것과 두 번째로는 계산하라. 그래서 이거는 단위를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ATM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몰 퍼 큐빅미터예요. 자, 그러면 얘는 헨리 상수의 단위는 ATM 퍼 몰 퍼 큐빅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헨리 상수의 단위를 보면서 C는 HP로 쓸 건지 P는 HC로 쓸 건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해도 하면서 여기까지 다 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게 용해도, 기체의 용해도 헨리 법칙 적용이 된다. 이거는 액체와 기체가 접했을 때 기체가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조건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좀 길어지네요. 기체의 용해도를 한번 봅시다. 용해도. 용해도 잘 되는 조건 아까 얘기했어요. 제폭기 계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한동안에는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폭기 계수 증가 조건으로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다음 중 용존산소가 증가되는 조건으로 맞는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온도죠. 제폭기 계수는 비례관계지만 용존산소는 온도와 반비례관계다라는 거. 그게 항상 문제의 키포인트로 나왔던 겁니다. 자, 기출문제예요. 유해가스와 물이 일정 온도에서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분압이 76mmHg, 이제 압력난이 나왔죠. 1ATM은 760mmHg입니다. 수중 유해가스가 이라면 헨리 상수. 자, 열었을 때 뭘 본다? 헨리 상수. 계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구하고자 하는 것의 단위를 보라 그랬어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단위만 보면 수식이 그냥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 상수가 ATM이에요. 근데 여기 mmHg예요. 환산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위에
압력입니다. 760분의 76 atm이 되겠죠. 1 atm은 760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누기. 이제 킬로몰 퍼 큐빅미터예요. 그러면 2 킬로몰 퍼 큐빅미터. 자, 그렇게 되니까 이건 10분의 1, 결국은 20분의 1입니다. 그러면 0.05가 되죠. 이게 왜? 답을 잘못 적었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분의 1이에요. 네, 답을 이렇게 잘못 적은 것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0.05인데) 잘못 적었어요. 0.05입니다. 요거 아니에요. 얘가 답입니다. 얘가 답. 0.05입니다. 20분의 1. 동영상 친구들을 위해서 이 답이 잘못 체크됐어요. 자, 이렇게 헨리 상수를 계산하라 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온화 상수. 앞서서 제가 용해도 적을 얘기했을 때 요게 뭐였죠? 바로 용해도 적입니다. KSP. 용해도 적을 우리는 앞서서 노가 들어가 있는 이온들만 고려했어요. 그래서 이온들의 양만 가지고서 이것이 어떤 온도 조건에서 더 노가 들어갈 것이다, 말 것이다 판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온화 상수는 녹지 않은 물질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온 상수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만 앞서서 완충용액 이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완충용액이 아니라 이온 상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요 이온 상수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앞서서 A, B, A2, A2, B3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A3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3B2 마이너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KSP는 A3 플러스의 제곱. 이제 이거는 자유롭게 된다고 믿을게요. 2 마이너의 3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K. 이게 만약에 산이다 라고 하면은 K, A. 만약에 염기다, K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온화 상수는 A2B3의 농도분의 KSP입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적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요. 이제 요거를 해야 되겠죠. 아세트산입니다. CH3COOH. 얘가 헬이 되면 H 플러스 CH3COO 마이너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지금 KA는 CH3COOH 분의 H 플러스 곱하기 CH3COO 마이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알 수 있어요. pH가 5.2다. pKa가 4.7이다.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4.7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2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조합을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계산을 하면 일단은 pKa는 마이너스 로그 CH3COOH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CH3COO 마이너 곱하기 H 플러스인데 여기에서 이것을 빼면 마이너스 로그 CH3COOH 분의 CH3 컴퓨터로 카피하고 싶다. 다음에 이거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빠지죠.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지금 여기 이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 5.2예요. 그래서 pKa가 얼마라고요? 4.7.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를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CH3COOH CH3COO 마이너는 플러스로 넘겨버리고요. 5.2 빼기 4.7은 0.5. 그러면 로그는 0.5인데 주어진 것에 로그 3이 0.5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값은 어떻게? CH3COOH 분의 CH3COO 는 3이 되는 거죠. 근데 왜 답이 없지? 제가 이게 확인할 경우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이게 답이 잘못 적었네요. 예, 예문이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는 걸 보게 되면 29번에 1번이 5, 2번이 3, 3번이 2, 이게 0.5. 그쵸? 그래서 답은 3이 됩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실수를 좀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답은 3. 자, 지금 이거는요, 쭉 풀어보면 로그 계산이고요. 로그 계산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질에서도 적용되지만 소음 진동에도 적용이 되고, pH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념에서 좀 적용이 되니까 좀 적당히 잘 풀 수 있을 필요는 좀 있는데, 이것은 결론적으로는 뭘 하느냐면, pH의 개념과 pK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하고 나머지는 시간 소비예요. 시간 소비. 빨리 계산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예문을 잘못 적는 바람에 요거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제가 다 적었지만 시험 시간에는 요걸 갖다 X로 두고 계산을 바로 비례해서 풀어버리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요번 시간은 좀 오래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